7세기 초 고구려는 건국 이래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다. 수나라 양제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승리로 일단락되었지만 연이은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는 심각했다.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국경지역은 초토화되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치밀하고 장기적인 고구려 정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외교적 압박과 경제 봉쇄,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이용한 포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고구려를 압박했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 속에서 고구려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다.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당나라와의 화친을 통해 국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반면 영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를 비롯한 강경파는 당나라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성장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무예와 군사적 재능을 보였으며 강직한 성격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급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은 기존 귀족들의 우려를 샀다. 영계소문은 아버지 연태조가 망리지로서 쌓아온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유왕과의 갈등도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의 정치체제는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성립되어 있었다. 망리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때로는 왕권에 맞서기도 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영유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의 대당 정책은 화친 노선으로 급선회했다. 영유왕은 연이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나라와의 평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불교 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심지어 당나라 황실과의 혼인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영유왕의 친당 정책은 당장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국력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영계소문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이를 굴욕적인 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야심은 고구려의 완전한 복속이며 일시적인 화친은 그들에게 침공 준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세력 간의 갈등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나라가 요구하는 조공 물품의 규모, 사신 파견의 빈도, 불교 사원 건립 등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영유왕은 당나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지만 영계소문은 매번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군사정책에서 두 노선의 차이는 극명했다. 영유왕은 군비를 축소하고 병력을 농업에 투입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다. 반면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곽수리, 무기 제작, 병력 훈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영계소문은 점차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그는 군 장교들과 지방 호족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넓혔으며 특히 국경 지역의 군사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당나라의 위협을 직접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계소문의 강경 노선에 공감했다. 영계소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영유왕의 우려도 깊어졌다. 왕은 영계소문의 급진적 성향이 고구려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을 걱정했다. 동시에 영계소문의 정치적 야심도 경계했다. 영계소문이 아버지의 망리지직을 계승하려 할 때 영유왕은 이를 거부하며 다른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연태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망리지직 계승 문제가 고구려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계소문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망리지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연태조 밑에서 오랫동안 정치와 군사 업무를 익혔으며 실질적으로 망리지의 역할을 대행해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영유왕과 기존 귀족 세력들은 영계소문의 망리지직 계승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영계소문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급진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의 강경한 대당 정책이
고구려를 다시 전쟁으로 이끌 것을 두려워했다. 영유왕은 대신들과 논의한 끝에 영계소문 대신 온건파 인물을 막리지로 임명했다. 이는 영계소문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였다. 그는 단순히 관직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과 세력 기반을 크게 손상당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그의 정치적 미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왕명에 따른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와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반격의 기회를 모색했다. 이 시기 영계소문의 처지는 매우 미묘했다. 공식적으로는 한직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그의 전문성과 인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영유왕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계소문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려고 했다. 한편 당나라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다. 당 태종은 고구려의 내부 분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 그는 영유왕의 화친 정책을 환영하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대응 방향을 놓고 조정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혼란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권력 탈취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때부터 영계소문의 쿠데타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사장 쿠데타의 음모 천리장성과 군권 장악 641-642년. 영계소문은 망리지직 계승에 실패한 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는 당나라의 침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영계소문은 이를 빌미로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그의 핵심 제안은 천리장성 축조였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대군을 막기 위해서는 요동에서 함경도에 이르는 거대한 방어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제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다. 천리장성 축조를 총괄하게 되면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고 이는 곧 실질적인 군권 장악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영유왕과 온건파들은 처음에는 영계소문의 제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나라의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백제와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고구려는 삼면에서 포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영유왕은 영계소문을 동부 대인에 임명하고 천리장성 축조를 맡겼다. 영계소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리장성 축조라는 명분 하에 전국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방 호족들의 사병들까지 장성 축조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영계소문은 자신만의 군사 조직을 구축해 나갔다. 그는 장성 축조 현장에서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점차 그들의 충성을 얻어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계소문이 이 과정에서 전국의 군사시설과 병력 배치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천리장성 축조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 군사령관들과 관계를 맺었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영유왕과 온건파들도 영계소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빌미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나라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영계소문의 군사적 전문성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갈등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영계소문은 천리장성 축조와 병행하여 대규모 군비 확충을 요구했다. 그는 무기 제작 확대, 병력 증강, 요새 건설 등을 주장했다. 반면 영유왕은 과도한 군비 지출이 민생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점점 벌어져갔고 조정 내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더욱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핵심 인물들과 비밀 회합을 갖고 권력 탈취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쿠데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642년 가을 고구려의 정치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영계소문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유왕과 온건파 대신들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핑계로 사병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영유왕은 비밀리에 영계소문을 체포하여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정보망은 이미 조정 깊숙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지지자 중 한 명인 궁궐 관리가 이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영계소문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이 먼저 칼을 뽑았다면 나도 칼로 답해야 한다고 그는 결심했다. 영계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감독 차수도 밖에 나가 있다가 급히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와 기습이 관건이었다. 그들은 궁궐과 주요 관청을 동시에 장악하고 반대파 인사들을 일거에 제거하기로 했다. 10월의 어느 추운 밤 영계소문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는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궁궐 경비대장과 함께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궁궐로 향했다. 동시에 그의 부하들은 주요 대신들의 저택을 습격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된 것은 온건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영계소문은 이들을 나라를 당나라에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라고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저항하려던 일부 대신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고구려의 주요 정치 세력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영유왕과의 대면이었다. 영계소문이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왕의 침전에 나타났을 때 영유왕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폐영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라는 왕의 질책에 영계소문은 폐하야말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짧은 대화 후 영유왕은 영계소문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쿠데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영계소문은 즉시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다. 하지만 실권은 모두 자신이 장악했다. 그는 스스로를 대망리지에 임명하고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7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꿀 극적인 순간이었다. 쿠데타에 성공한 영계소문은 즉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나섰다. 그는 기존의 정치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도화했다. 대망리지라는 최고직을 신설하여 왕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절대 권력을 확보했고 주요 관직에는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다. 보장왕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제로는 영계소문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영계소문은 보장왕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 이러한 이중 권력 구조는 고구려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영계소문의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영계소문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쿠데타 과정에서 살아남은 온건파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숙청했다. 동시에 지방의 호족들 중 자신에게 불복하는 세력들도 가차없이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영계소문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내렸다. 쿠데타에 공을 세운 장교들은 대폭 승진시켰고 지방 호족들에게는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여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영계소문은 또한 행정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의 복잡한 관료제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화했다. 모든 중요한 정책은 대망리지인 자신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했다. 비록 독재적이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었다. 대외 정책에서는 영유왕의 친당 노선을 완전히 폐기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에 보내던 정기 조공을 중단하고 당나라 사신들을 거부했다. 대신 백제 및 돌궐과의 연합을 강화하여 당나라 포위망을 구축하려 했다. 이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내정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천리장성 축조를 가속화하고 대규모 군비 확충을 단행했다.
전국의 청장년들을 군에 징집하고 무기 제작을 대폭 늘렸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부작용도 낳았다.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 강제 징집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 정치적 탄압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계소문의 강력한 리더십은 고구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랫동안 내부 갈등에 시달리던 고구려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당나라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영계소문의 쿠데타 소식이 당나라에 전해지자 당 태종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패역한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정권을 찬탈했다며 영계소문을 강하게 규탄했다. 동시에 이를 고구려 침공의 명분으로 삼아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나섰다. 당 태종에게는 영계소문의 쿠데타가 오히려 기회였다. 고구려 내부 혼란을 틈타 일거에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45년 봄, 당 태종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공에 나섰다. 이는 수나라 양제의 침공 이후 가장 대규모의 침입이었다. 당군은 해로와 육로로 나누어 동시에 진격했으며 백제와 신라의 지원까지 받았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고구려는 홀로 당나라의 거대한 침공에 맞서야 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수년간 준비해온 방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천리장성을 중심으로 한 종신 방어 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기동력 있는 반격 부대를 운영했다. 특히 그는 각 성의 수비 대장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항복하는 자는 가족까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초기에는 당군이 승승장구했다. 개마성, 비사성 등 국경 지역의 요새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당 태종은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진정한 전략은 적군을 깊숙이 유인한 후 결정타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일부 성들을 포기하면서 당군을 고구려 내부로 끌어들였다. 전투의 분수령은 안시성에서 벌어졌다. 안시성주는 영계소문이 직접 임명한 인물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자 성주는 영계소문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저항했다. 2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안시성 전투는 단순한 성 공방전을 넘어 두 문명의 충돌이었다. 당 태종은 중국식 공성 기술의 총체를 동원했다. 거대한 토산을 쌓아 성벽을 넘어서려 했고 각종 공성 기계를 투입했다. 하지만 안시성주와 고구려 군사들의 저항 의지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성벽을 보수하고 기습 출격으로 당군을 괴롭혔다. 영계소문은 안시성이 포위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각지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게릴라전을 펼쳤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당군의 보급 문제는 심각해졌다. 고구려의 혹독한 추위와 끊임없는 기습 공격에 당군의 사기는 급속히 떨어졌다. 마침내 당 태종은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하고 후퇴해야 했다. 이는 당나라 건국 이래 가장 치욕적인 패배였다. 영계소문은 이 승리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뒤바꾸는 데 성공했다. 안시성 대첩의 승리는 고구려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영계소문의 강경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에 대한 지지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는 고구려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당나라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영계소문의 철벽 방어를 뚫지 못했다. 647년 서린기가 이끄는 13만 대군도 영계소문이 구축한 방어선 앞에서 좌절했다. 이로써 영계소문은 동아시아 최강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연속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이뤄냈다. 하지만 승리 속에서도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와 국력에서 당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무한정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는 군사적 승리를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권력의 그림자와 몰락의 전조. 안시성 대첩의 승리로 절정에 달한 영계소문의 권력은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20년 넘게 지속된 그의 독재체제는 고구려 사회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초기에는 외침에 맞선 강력한 지도력으로 환영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영계소문의 가장 큰 실책은 후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남생, 남건, 남산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이의 권력 분배와 승계 순서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영계소문은 자신의 권력이 영구할 것이라고 착각했고 후계 구도를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 이는 훗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외적으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당나라는 직접적인 군사 침공에서는 실패했지만 장기적인 포위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 고종은 백제와 신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구려를 삼면에서 압박했다. 특히 660년 백제가 멸망하면서 고구려의 전략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강화했다. 그는 전 국민을 전시체제로 동원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지식인층과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영계소문의 폭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경제적 부담도 한계에 달했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 체제로 인해 고구려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과도한 세금과 징발로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상업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영계소문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수탈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악순환만 가중시켰다.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었다. 초기에 영계소문과 협력했던 돌궐과 백제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고구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당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경제 봉쇄와 외교적 고립을 통해 고구려를 서서히 목 졸라왔다. 영계소문 개인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은 카리스마와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숙청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조성했고 권력 기반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666년 영계소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예상대로 후계 구도는 혼란에 빠졌다. 장남 남생이 대망리지직을 승계했지만 남건과 남산이 이에 불복하면서 연시 형제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고구려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고 당나라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영계소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구려는 그의 사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676년 고구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영계소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치열한 저항 정신과 자주 의지는 후대에까지 깊은 울림을 남겼다.